이 공간이 엄청 크네요. 혹시 광주에서 오신 분이신가요? 아까 오셨던 분 몇 분 제가 아신 분은 가셨는데, 예, 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에서 이미 느껴지시죠? 사회적 경제 혁신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전국의 시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는 처음 왔는데 꽤 멉니다. 스크린 너무 못 쳐서 에너지 낭비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다들 길어지셨다고 해서 지금 4시 반입니다. 5시에 끝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짧고 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회자가 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도 이제 좀 충분하게 고민을 평소에 하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가져와서 제가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요양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틀린 이야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회적 협동조합,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연역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부터 소위 말하는 정부가 육성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주체이니 이런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는 일들을 번역별로 중간 지원 기간을 둬서 육성했는데요. 그 일을 지난 2023년 이전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지원 기간 없애기 전까지 12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아래쪽에 2015년도부터 보시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과 관련해서 또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연대 경제가 무엇이냐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돌봄 분야에 있어서 공공성을 갖는 이런 조직들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돌봄 사업들을 설립하는 것,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이 좀 많습니다. 돌봄 영역에서. 그래서 정부가 개인 사업자의 어떤 공공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공공성 있는 조직 형태로 변화해라 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하는 것,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광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2021년도 4월에 설립했는데요. 2015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무려 6년 동안 준비해서 광주 지역에 광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했고 그 일에 이제 대표 공동대표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택의료,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방문 작업치료 등등등 지금 그 소재하고 있는 것이 광주에서 5개구 중에 광산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터전을 잡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문제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 기관들이 보험도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하지 말고 문제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조직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2020년도부터 22년도에 있었던 사회 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들을 문재인 정부 때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했고 그 결과로 지금 광산구에 마찬가지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식사 영양,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돌봄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식사 영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작년에 매출이 약 4억 정도 나왔고 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회경제 조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정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공공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돌봄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핵심적인 것은 개별 돌봄 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런 조직들을 계속 요구하면서 2025년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됐던 게 바로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이에요. 이 이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 이름이 저는 이걸 처음 듣고 나서 도대체 저 말이 무엇을 얘기할까라고 했는데요. 바로 핵심은 그럽니다. 공급 주체들이 다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때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돌봄이 또 한편에 시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누가 들어옵니까? 돌봄 시장에.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돌봄의 어떤 제공기관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작은 규모의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우리끼리 경쟁하다 보면 같이 죽는다. 그래서 공급 주체들끼리 규모를 좀 키워서 시장에서 좀 역할을 합계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저희도 이제 청년 대상의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대표 기간을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서구 광주 지부장님이시죠? 이선아 지부장님하고도 만났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그런 고민 속에서 행정 입장에서는 개별 기관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또는 협회, 그래서 저희가 협회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많은 사회경제 조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들이 개별 조직으로 존재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도 소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선아 대표님은 좀 규모가 큰 편이고요. 어떤 기업들은 1인 기업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왜냐하면 돌봄의 영역은 노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돌봄을 혼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는 생활권 단위인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 중에 돌봄, 사회 서비스를 하는 사회 경제 조직들을 묶는 그런 일들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올해 좀 일단 2차적인 조직 설계까지 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건 제가 그래도 이 영역을 100% 잘 알지 못하지만 정부가 지금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통합에 있어서 통합 돌봄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장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일정한 정부 정책의 흐름입니다. 잘 아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티 케어죠.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돌봄을 통합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출발점이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에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이제 스스로 좀 해결해봐. 두 번째로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좀 성장하면 좋겠어. 이게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 다양한 공급 주체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통합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끼리 함께 모이면 좋겠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모이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안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우리가 공급 주체를 우리의 정체성이죠. 돌봄의 주체로서 우리의 이 규모화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던 대부분은 노인 중심의 돌봄이었는데 드디어 중장년 청년 대상의 서비스가 나왔던 게 일상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거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돌봄 서비스도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지원사업 이름들이 반복되고 그렇지만 핵심은 농촌 지역의 필요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돌봄을 어떻게 해결해라? 여기는 서비스 제공기관 많이 만들란 말 없습니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게 특징점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농촌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고령자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부족한 형편이죠. 아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농촌 지역을 아마 평정하는 것은 대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이 돌봄을 우리가 하고자 하더라도 그만큼 비용이 높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저희는 말씀드린 게 기관들끼리 협업을 해서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거 함께 모여서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협동조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27일인가요? 네, 3월 27일 27일 맞죠? 네, 제가 하도 날짜를 막 이것저것 외워서 예,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저도 이제 전국단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의료복지사회협동자 연합회에도 같이 관여하고 있기도 하고 그 활동 속에서 나왔던 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 협회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는 무엇이냐? 지역 단위에서 돌봄을 마을 단위별로 지역 단위, 생활권 단위로 돌봄을 가장 밀착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해. 그래서 케어 매니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왔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들도 각자 도생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끊임없이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들에게 공공성을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얘기를 빼놓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핵심은 재가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 여성이 중심으로 돌봤던 것들을 이제 돌봄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거고,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정책을 내려서 뿌리면 작동이 됐던 방식에서 이제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해진 주체가 지방정부다. 그래서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땡땡땡땡땡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이다. 여기 이 단어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케어 안내 창구도 설치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용자, 필요한 사람이 여기저기 막 찾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은 많이 활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서비스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케어 안내 창구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이용자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즉각 통합적으로 안내한다. 이미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기존에 파편화된 노인 돌봄 사업 6개를 통합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재가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지금 통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도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지금 합충하는데 특히 의료 분야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광주 의료사역도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취약계층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내 집, 나를 위해서 찾아왔다는 그 첫날의 그 감동을 표현하시는데 그걸 그냥 듣기만 해도 뭉클하죠. 왜냐하면 집에서 이동해서 내가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방치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 진료로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 같고, 방문 진료를 그러면 왜 일반 1차 의료기관들은 하지 않을까요? 우리 1차 의료기관들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얘기하고 있는지 가끔씩 갸우뚱할 겁니다. 실제 방문 진료를 하면 활성화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의사 선생님이 외래를 하시는데 방문을 가려면 동시에 충돌되죠. 그러면 한 분의 선생님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은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서 뭔가 수익 창출이라, 물론 환자를 돌보면서 고민하지만 수익 창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만든 병원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돌봄의 역할을 강화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 저희 의료사 선생님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1,0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런 일이 오잖아요. 그때 다 하십니다. 외래도 하시고 한밤중에 방문진 진료도 갔다 오시고 방문 진료 갔다 오시면 또 소리 다 넣으셔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훨씬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결국 여기 계신 우리 요양보호사 회원들께서 바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돌봄 시장이 형성되면서 대기업 돌봄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한편에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돌봄 통합지원법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됐는데 지금 현재 어떠냐? 준비 상황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이 돌봄 통합지원법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도 형편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돌봄 통합지원법은 아마 올해가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하면서 좀 체계도 정비되고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의 광역 단위, 자치구 단위에 가장 중요한 게 그 행정의 정부 그 과가 신설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돌봄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케어 창구처럼 어디선가 신청하면 접수가 돼서 피로도를 측정해가지고 이 서비스가 작동되잖아요. 최근 정보를 보니까 전담 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지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기관이 이걸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잘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아래 표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요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이 바로 그런 상상하는 거죠. 내가 살던 곳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뭘 얘기할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지금 행정정책적으로 보면 자치구 단위지만 자치구는 없나? 넓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 단위입니다. 또는 생활권을 보면 두세 개 동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서 이 서비스가 내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가 해결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좀 앞으로 고민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정부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이유는 복합위기 시대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돌봄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표에서 말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검정줄은 계속 추정 모형입니다. 계속 올라갈 거다. 어떻게 하면 빨간 선으로 내릴 거냐라고 하는 정부 정책도 결국은 그런 문제죠. 예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다중위기 시대, 복합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나 민간이 혁신적인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일본에서 그런 일본은 지역에 있는 민간이 창구가 되고 있어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가 좀 더 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의 그 사례를 봤더니 예산이 세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 돌봄을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공공성 부분이 잃어버리면 바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략하기 때문에 바로 일본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고민들 하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그 체계를 다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안타깝게도 정부가 바라볼 때는 지금 많은 돌봄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장기 요양기관 등등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개인 사업자가 너무 높다. 공공의 역할들을 공공성 역할을 하는데 이렇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갖는 문제가 결국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안 돼 있어. 두 번째, 소규모들이 많고 이걸 다 관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때문에 계속 사회적 경제 조직화를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갖고 있는 공공적인 역할,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걸 거스를 수 있겠냐? 안 갖고도 뭐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파트너로 우리의 위상을 갖는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광주는 더 높습니다. 86%.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광주에서 그런저런 고민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돌봄의 공공성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단순한 재가 서비스 확충이 아니다.
아까 지역사회 통합도 보면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재가 서비스 확충만으로는 또한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재가 서비스로 파편화되면 될수록 또한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통합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점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보면 좋겠고요. 시간이 저도 끝내준다고 했으니까 돌봄 통합지원법에도 그래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있고 3번 3호 5호를 보시면 바로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 참여 기반의 생활권 단위의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라.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 무엇이 공공성인지는 나중에 좀 더 고민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회경제 조직에서 자치구 단위, 구 단위로 하는 다양한 이제 상상입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아까 도시락이라고 했는데요. 도시락이 필요한 이유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건강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관리를 안 하니까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잘 못 먹으니까 아프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아마 돌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먹거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건데 예전에는 지역에 있는 많은 마을 공동체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해주는 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때가 되면 김치 담아서 나눠주는 거. 필요할 때 도시락 사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대상 이용자가 마을 주민이 갖고 있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서비스는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일회용이 쓰지 않고 이제는 여기에 기후위기도 같이 함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도시락을 개발해서 주민이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그 과정이 바로 돌봄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되고 있는 거고 도시락이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수거에 와서 세척해야 되는 이 고민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광주에서는 식기세척 지금 컵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식기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 협동조합도 작년까지는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수해 와서 다시 세척하고 가는 방식이 결국 또 어떻게 보면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걸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다용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일들이 단순한 식사를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돌봄이 그리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환경보호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도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휴센터라고 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을 해서 그 안에서 관계망이 형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서로 돌봄 관계망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 그 안에서 건강 소모의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바로 저희가 상상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이 주민이 고립되어서 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마포에는 케어 안심 주택을 설치해서 소금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기 돌봄, 상호 돌봄, 지역 돌봄 관계망을 구축합니다. 다 똑같은 키워드죠. 이 일을 누가 하냐? 사회적협동조합 울림둘의 돌봄센터 오른쪽 저기 그 포스터에 미리 있습니다. 옆에 또 아래에 보시면 마포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그래서 이런 사회경제 조직들이 함께 그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고 있다. 여기는 송악동네는 저기 충남인데요. 송악마을입니다. 면단에서도 마을 함께 돌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인생학교도 펼쳐서 몸살피기 프로그램도 하고요. 건강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합니다. 역시나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마을 그 함께 돌봄 활동가를 양성해서 그 일들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면 송악 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회적협동자 조직들이 그 마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원을 계속 연결하는 일이죠. 자, 이 일을 송악 동네 마을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왼쪽에 보시면 아산시 의원, 시사경과 경로장애인과 보이시나요? 네, 행정과 민간의 자원들을 계속 묶어내면서 이 일들을 하려면 더욱 필요한 게 뭐예요? 사업비잖아요. 사업비는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이런 돌봄이 필요해.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을 그리고 행정을 계속 요청하면서 만약에 송악동네 마을 그 송악동네 사람들이 혼자 있다면 이거 아마 안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원들이 함께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구하니까 예산이 들어오고 예산을 아주 알차게 쓰는 주체들이 발굴돼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도 산림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아주 활성화된 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이 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저도 이제 지금 광주에서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마을마다 서로 돌봄 카페가 있는 건강 돌봄 도시 은평. 저희 광주는 저희가 이번에 그 고용노동부 사업을 동구 협회장님 오셨는데 제가 사전에 인사를 못 드려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면 할 건데 마을에는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마을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일본에도 이런 케어 카페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그 지역에서 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러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지역에 있는 이런 거점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어떨까?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요. 그래서 마을 돌봄 거점 공간의 역할은 서로 돌봄할 수 있는 공간의 컨셉으로 그래서 현재 9개소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앞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여준 것은 개별 기관이 하는 게 아니다. 개별 기관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비슷한 목적과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많은 지역 내 조직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돌봄, 지역 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겁니다. 바로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고 연대 기반에 공생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 마을 단위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돌봄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표준화 그리고 질 관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12개가 모였는데 이 12개 기관들이 서비스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기관이 서비스로 문제 생기면 12개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했던 건데 핵심은 행정은 개별 기관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에 있어서 개별이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민간의 어떤 목소리를 내려면 이런 네트워크 조직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 서로 돌봄망을, 관계망을 형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돌봄이 가장 밑바닥에서 작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노인 중심에서 노인, 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러한 일들을 또 맡고 있는 종사자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한 대상으로 보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핵심은 오른쪽에 있는데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머문다면서 반대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작은 기업들이 너무 많더라. 작은 기업도 망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서로 어깨 걸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질문이 우리 그 김연아 교수님이 해주시는 항상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돌봄 역할을 할 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에 항상 여기에 머무르는데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 그 질문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자체가 우리의 삶의 안전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고 이런 지향을 가지면서 정부의 흐름인 공공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져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되겠죠. 자, 왜 그러면 사회경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불편하죠. 나 개인 사업자지만 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왜 나보고 문제 있다라고 해? 라고 억울하실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의 공공의 파트너로서 민간 사업자는 이따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는 주 파트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인을 얘기하는 거고 공공성을 갖고 있는 비영리성을 갖고 있는 파트 그 조직 형태를 요구하는 게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개인 사업자가 사회적 협동자 또는 사회경제 조직화로 또는 비영리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복지 기관, 사회복지 법인이 되지 않은 이상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주 정부 정책에 있어서 주 파트너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협동자 마을개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을 딱 봐보세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기업이에요. 그리고 소유도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소유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모든 의사결정에 또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그 주인들이 직접 의사결정한다고 하는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사회경제 조직들은 수익 창출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관한 기여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윤 창출하면 안 돼가 아닙니다. 이윤 창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조직 운영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직 운영의 목적이 이윤 창출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는 보이잖아요. 아, 저 기관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헌신해 라고 하는 신뢰를 얻지 못하면 소문이 그냥 나잖아요. 그러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조직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개업인데요. 그 정의에서 보시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목적을 우선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자활기업을 뺐어요. 자, 여기서 우리 그 사회경제 대표적인 조직 형태를 4개 하면 항상 4개인데 거기에서 자활기업이 들어가거든요. 자활기업은 대상자가 특정돼 있어요. 기초생활수급권자.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이에요. 되게 중요한 기업이죠. 근데 거기는 참여자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뺀 것이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개업이라는 하 조직이 아까 사회적 목적 그리고 공공성을 갖고 있는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관심 가지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특히 가장 많이 돌봄 영역에서 채택한 조직 형태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자, 보시면 앞에 위에는 협동조합인데요. 많은 협동조합들은 그냥 만들 수 있어요. 5명이 모여서 만들면 그냥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협동조합들 중에 사회적 목적을 더 가지고 만든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목적이 뭐냐?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회적 목적사고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그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일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인 거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래서 사회적 목적이 분명한지 안 한지를 설립 단계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는데 최소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걸려요. 주무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서류를 받는데 도저히 이건 사회적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인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가를 받으면 사회적 목적을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 광주 지부장님처럼 이번에 긴급돌봄의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빠르고 명확한 자기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제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광주단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시간이 좀 초과되는데 어찌까요? 더 할까요? 끝내버릴까요? 괜찮아요? 얼른 끝낼게요. 욕심이 또 저도 맨 부려요. 오른쪽에 보시면 광주단 통합 돌봄이 2022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준비를 하면서 행정에서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전부 다 모았대요. 저게 저 오른쪽입니다. 아동 돌봄부터 뭐 각종의 파편화된 대상자별로 서비스들. 자, 보시면 서비스가 어딘가 빈틈이 있죠. 그래서 광주단 통합돌봄을 구상을 했답니다. 제일 아래가 하단이 광주단 통합돌봄이에요. 대상자별로
그리고 서비스별로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여전히 틈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면서 바로 광주단 통합돌봄 서비스를 설계한 거고요. 추진 배경은 동일하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청했는데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그리고 당사자 신청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한 거고, 두 번째로 각 동마다 특정 대상자들, 제가 보니까 71세가 75세 이상 고령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문해서 상태를 다 미리 체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의무 방문을 통해서 직접 발굴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선별주의였는데 지금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광주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그 사례라고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핵심은 저는 처음에 진짜 오해했거든요. 아, 나도 이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돌봄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 기존 돌봄 서비스를 먼저 연결해주고, 근데 과거 이걸 모르니까 내가 1번을 해야 될지 2번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돌봄 창구에서 안내를 해주는 거죠.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돌봄 무엇을 이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기존 돌봄 서비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광주다운 돌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틈새 돌봄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돌봄 통합 지원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게 아마 이렇게까지 성찰이 지금 다른 광역이나 자치구에서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좀 배가 아프시겠지만 광주는 예산이 90억이에요. 원래 광주단 통합돌봄만 했을 때 정부 지원이 없었을 때도 100억이었습니다. 광역이 75, 기초가 25. 근데 지금 광주가 통합 정부에서 13억인가 들어오니까 금액만큼은 자부담을 덜한 채 일단 규모는 90억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것도 저희는 이제 축복인 거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그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돌봄에 있어서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됐고, 그래서 서비스도 신설합니다. 오른쪽에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계돌봄을 왜 자꾸 얘기하냐, 이용자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대인 서비스, 저는 대인 서비스라고 하고 제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그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돌봄이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광주단 통합돌봄에 이 이웃이 함께 공동체 관계돌봄이라고 하는 특화 서비스를 딱 만들어냈다. 이건 5개 자치구별로 특화 서비스를 했습니다. 네. 요게 광주 5개 구별로 특화 서비스, 물론 이거 2023년도 4년도 거니까 좀 바뀌었어요. 없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광산구는 마을 앞에 중장년 1인 가구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상상해 볼 수 있죠. 자, 이분들이 그냥 도시락으로 해결되지 않는, 도시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쪽방촌이라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거리를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들락날락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런 그 거점 공간을 만들면서 돌봄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에서도 항상 전체적인 통합 개별 서비스도 있지만 플러스 동시에 관계돌봄할 수 있는 이런 특화 서비스 또는 지역 특화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이게 바로 광주단 통합돌봄의 7가지 분야의 13개 종류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새로운 것은 없어요. 다만 광주는 이 서비스를 모아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밀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그 방문간호, 방문부강, 방문, 약물 중재, 이거 2026년도에도 이게 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주로 이제 의료사회들이 들어가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식사 지원에 있어서는 광주가 5개구에서 식사 지원이 15개구별로 2개, 몇 개는 한 4개 되는데요. 15개 정도 식사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공기관이 선정되는데, 그 중에 사회적 경제 조직은 3개, 4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자활기업들 또는 자활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걸 문제 삼을 거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우리 광주에서 오신 분도 이번에 서비스 신청했다가 자활력은 가점 줘가지고 이제 그 점수에서 밀려서 안 되셨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금 행정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그렇지만 아까 누구나 이용은 가능하지만 무료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90% 이하인 경우에는 1인 15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성. 그래서 예산이 2025년도 100억을 편성했는데 90억을 썼고 올해는 90억, 총 예산 90억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기는 강주당 통합돌봄을 시작하면서 계속 고민합니다. 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제 저희 사회경제 주체들은 많은 사회경제 조직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54개 서비스 제공기관, 처음에는 84개였어요. 전체 서비스 제공기관이 84개였는데 사회경제 조직, 아까 말한 사회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하는 게 13.4%밖에 안 됐어요. 그럼 고민이 엄청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마을에서 돌보는 역할, 공공수 역할 한다는데 왜? 라고 했는데 이유를 발견했어요. 우리 사회경제 조직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소규모이다 보니까 뭐가 돼요? 비용, 단가가 부가경제에서 안 되는 거예요. 식사 지원이 8,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영양사, 그 설계, 그 다음에 조리해서 소분해서 그 대상자에게 전달까지 하는 거, 배달까지 포함된 금액이 8,000원. 광주는 괜찮죠, 그나마. 대도시니까. 농촌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시면서 관심을 안 두시길래 저희가 적극적으로 막 푸시를 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등등등을 활용해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함께 모이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 역할들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시다 해서 막 네트워크 조직 막 이렇게 모이고 학습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동부 조직이 먼저 했는데 이렇게 막 매일 모여서 학습하고 논의도 하고, 어제도 새벽 2시까지 하고 제가 지금 자고 있는 상태. 2월 24일날 지금 참여총회를 앞두고 지금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모이면서 계속 생각들을 나누고 있어요. 서구에서도 이렇게 논의를 했고, 서구 참여총회는 1월에 먼저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동부 지역장님이 들어가서 함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양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실제 세부적으로서는. 근데 이제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많은 정보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 산림이 특히 현장에서 다 이끌어내고 있다. 그래서 막 논의도 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이런 논의들을 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사. 그래서 저희는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도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 그러면 하나의 컨소시엄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연락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사회경제 조직들이 9개, 총 12개 중에 9개 사회경제 조직을 베이스로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작년에 이렇게 많은 한 30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청년 분야에 저희가 치투 사업을 봤더니 청년 대상의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청년 분야로 써져 있는 게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올해 이제 이거 잘 설계가 되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아마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서비스 직접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고민이 된 것들을 계속 같이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저는 또 사회경제 조직들과, 그리고 또 그 사회경제 조직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그런 공공성과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 영역으로 함께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별 기관들의 비영리 기관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하고 했는데요. 최초로 54개 기관이 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가 컨설팅트를 1차 들어갈 때 14개 기관, 마지막까지 그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시고 마지막 사역을 설립했던 곳이 7개. 딱 2개월인데요. 밤 11시, 12시까지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막 애통 터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애통 터지신 분들 제가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저도 같이 12시까지 만나서 그래서 진짜 수정사항 없이 바로 한 달 반 만에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마을 기반에 또는 지역 기반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민자치 많이 들어보셨죠? 주민자치 해도 지금 역할들이
마을에 필요한 어떤 그 공공적인 역할, 사회적 돌봄 역할이 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서도 사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돌봄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특히 농촌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주체들하고 만날 수 있다면 거기는 조직은 만들 수 있지만 전문 서비스는 지금 부재한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럴 때 함께 협업해서 서비스 공백을 메꿔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게 제가 말 잘못하면 어떨까 하다가 그래도 지역 중심 돌봄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돌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거와 달리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이용자 중심의 유기적인 통합. 그래서 유기적인 통합을 하려면 나 혼자 크게 뭐 돈이 있으면 그런 데가 되게 없습니다. 혼자 크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작은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바꿀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일들 하려면 결국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들도 다 저는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점 공간화 시키는 것도 어떻게 하면 또 중요한 방향, 방식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법으로 만들어가면서 통합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통합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도 내가 정말 정말 수많은 시간들의 인내의 시간,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이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잘 되도록 하는 과정은 제 경우는 3년 이상은 잘 버텨야지 그 모인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는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관리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고용노동부 통합돌봄 사업을 제안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가지고 계신 서비스만 내도 돼요. 근데 이 서비스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걸 자꾸 묻는데 저도 한 3일간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모든 사업은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사업이 떴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혼자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저는 어쨌든 사회연대 경제라고 합니다. 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회연대 경제가 갖고 있는 가치나 원칙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조직들이 저는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주체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돌봄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물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는 어떤 줄기들을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근데 시간 진짜 잡히는데 오늘 20분 초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예.